네, 안녕하세요. 별별한 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오, 좋아요. 자, 또 힘차게 또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제가 저희 표지 그 1페이지 제가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알아요? 그런 작은 어떤 움직임들이 또 큰 몸짓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책의 얼굴이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가. 그래서 한번 바꿔본 겁니다. 네. 좋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꾸면 그냥 꿈이겠죠. 근데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꿈 꾸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저와 함께 또는 우리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혼자만의 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로 눈앞에 보일 수 있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조선 전기 경제와 사회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조선 전기 경제하고 사회는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조선시대 경제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후기예요, 후기. 후기 중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는 좀 가볍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먼저 여러분 토지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토지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데 뭘 받냐면 수조권을 받아요.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받는 세금을 대신 받는 권리예요. 세금 조자에다 거둘 숫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월급을 받았구나. 뭐 연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고려시대는 여러분 전시과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려시대는 전시과, 그 이전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료전이라든지 또는 노급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다 수조권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조선시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는 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전법. 자,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방식이 과전법이다. 어떤 걸까요? 과에 따라서 토지를 준다라는 건데 이 주는 대상은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바로 전직과 현직 관리들에게 줍니다. 전직과 현직 관리들에게 주고 있고요.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주냐면 경기도 지역을 한정해서 이 과전법을 토지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개국 초기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들을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이 수조권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하면 그걸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세습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줄 수 있다. 믿음을 지키는 토지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죽었어. 남자 관료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나만 믿어. 이거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신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과부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국가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과부에게 일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휼양전은 뭐냐면요. 이거는 고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받던 그 과전의 일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습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수신전과 휼양전의 명목을 통해 가지고 세습이 되는 어떤 그 편법을 지금 쓰고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이 토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부가 지금 세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토지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관리는 계속 올라올 텐데 지역은 경기도에 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부족 현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과전법 대신에 시행되었던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직전법이라는 거예요. 직전법. 자, 이 직전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오로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토지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토지 부족.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직전법을 시행했는데 이거는 오로지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현직.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이거 다 없앱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쓰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나요? 제가 내일 이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역사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야. 조선시대 관리인데 과전법에 의해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전법 시행한 게 누구냐면 세조예요. 이게 세조입니다. 세조. 이게 세조 때 시행되거든요. 세조 때. 세조가 갑자기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꿨네. 현직에게만 준대. 그럼 나 노후생활은 어떻게?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내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뭔가 좀 물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 못해.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에요. 직접 우와 이거 관리들이 가만히 있었어? 이거 어떻게 보면 연금을 그냥 없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연금. 지금도 여러분들 공무원들 연금 같은 경우 받는 경우에 만약에 그 연금 대상자 남자라면 예를 들면 남자 죽으면 그 부인이 또 일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수신전이야 수신전. 지금도 수신전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죠? 휴량전은 없어요. 수신전 형태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개혁을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걸 누가 한 거야? 라고 들여다보니까 세조야. 그렇죠. 뭔가 어떤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서 그 카리스마를 꽉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세조니까 이런 개혁을 했겠구나. 이게 가능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 봤더니 세조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대와 현재를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좀 그 시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법이 시행됐어요. 됐는데 관리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관리들이 그래? 그러면 나의 노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현직에 있을 때 확실히 뽑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농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그 관리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막 농민들한테 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전법 체제하에서 어떤 걸 시행했냐면요. 바로 직전법, 이게 직전법이 이걸로 바뀐 건 아니에요. 직전법에 하에서 바로 관수관급제를 시행합니다. 관수관급제. 이건 뭐냐면 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관리가 그걸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뜯어갔단 말이야. 힘 약한 민들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바로 관이 거두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이 농민을 거둬. 그런 다음에 그 거둔 것을 관리한테 나눠주는 이런 관수관급의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의 변천사를 보시면요.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폐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겠구나라는 것.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수관급제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국가가 거두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주는 방식 이 패턴을 그냥
녹봉 형식으로 바꿔버려요. 자, 이러면서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직전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시킵니다. 직전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시켜요. 직전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직전법 제도를 폐지시키고요. 뭘 시행하냐면 녹봉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녹봉의 전면적 실시. 녹봉의 전면적 실시.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녹봉은 있었어요. 녹봉도 주고 직전법에 의해서 과전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녹봉만 주는 거예요. 녹봉만. 직전법에 의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저 고대 그 뭐 노급이나 관료전, 전식과 과전법, 직전법 쭉 내려왔던 1000년 이상 내려왔던 관리들에게 주는 수조권의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이 수조권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수조권제가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제 관리에게 주는 그 수조권제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봉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월급 받잖아요. 국민들한테 국가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딱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이 당시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과전법의 그 변화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공무원들은 이렇게 월급 받았군. 그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바로 이 16세기, 바로 이 시대부터 나온 것이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조세제예요. 조세제는 뭐야, 이거는? 토지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공무원의 같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이거는요. 그죠? 조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와 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가와 민의 관계예요. 국가와 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냐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전법. 뭔 소리지? 과전법? 아까 선생님 분명히 과전법 설명하셨는데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관리한테 주는 수조권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법체계 안에 이렇게 토지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조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굉장히 큰 범위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전법은요. 이거는 어느 왕 때 시행된 거냐면 이거는 공양왕 때. 네, 이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 권문세족과의 어떤 대립 과정 속에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외교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 권력을 잡는다라고 설명드렸죠.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몰수해가지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켰던 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이란 말이에요. 공양왕 때 시작됐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에게 줬던 민에게 이제 세금을 거둔 방식인데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네, 한 10분의 1세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전법 체제 속에서 민들한테 거두는 세금은 한 10분의 1세가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 과전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공법이라는 거예요. 공법. 자,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종 때, 이거는 이제 세종 때 실시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종 때는요 아주 엄청난 제도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여러분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세종시대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제도는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종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치도 세종, 경제도 세종, 사회도 세종, 문화에도 세종.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종. 이 공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전분 육등법과 연분구등법. 네. 매 의회가 나온 거예요. 세종은 뭘 생각했냐면 과전법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불공평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여튼 불공평한 요소를 최대한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인데 전분육등법은 이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눈 것이고 연분구등법은 그 해의 풍흉의 정도, 이 풍흉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6개로 나눠, 토지를. 그런 다음에 그 해의 풍흉에 따라 가지고 9등급으로 또 나눈 거예요. 그 해가 뭐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뭐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런 식으로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54개, 6, 54, 54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불공평한 요소를 하여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공법. 여러분이 공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론조사까지 해요. 어찌 본다면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그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7만 명 농민들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남자들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그 인구가 참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굉장히 하나의 제도, 하나의 법을 만들 때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단적인 면이 바로 이 공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잡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불공평한 어떤 요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걸 행정적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공법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저세율, 최저세율 관행적으로 이렇게 최저세율을 내도록 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20도에서 4도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1결당 20도에서 4도. 1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근데 대략 1결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있죠. 학교 운동장 크기를 한 1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걷는 건데 주로 4도에서 한 20도 정도 쌀을 걷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4도에서 한 20도 정도 거두는데 이 최저세율이니까 1결당 한 4에서 한 6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걷는 걸로 그냥 왜냐면 제일 적게 거두면 누구나 다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저세율로 16세기에는요 이렇게 가는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보시면 4도에서 한 20도 정도 1결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또 국민들이 거뒀다라는 거 기대하시면 되고요.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대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 민은 뭐냐면 이 민은 지금 소유자야. 그 토지의 소유권자예요. 맞죠? 그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거두는 세금이야. 그런데 국가가 이 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어. 그럼 이 민은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이 과전법 공법에 의해서 바로 관리한테 내는 거야. 그게 바로 과전법이고 그게 바로 직전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민이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가의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 않죠. 왜냐하면 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토지가 없는데 농촌사회인데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 토지를 갖고 있는 양반의 토지를 빌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경작을 하겠죠. 그 경작한 생산량의 일부를 양반에게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작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가 없어요. 소작을 하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이 소작농이 양반에게 내는 것을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는 국가에 내는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걸 조세라고 하는 것이고 지대는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의 어떤 주인인 토지 소유권자인 사람에게 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한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 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략 2분의 1입니다. 역시 다르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타조법이라고 해요. 타조법.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작할 때 그 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 가을에 다 타작을 하는 거야. 타작을 한 다음에 100가마가 나왔어. 그럼 그 100가마 중에서 50가마 주인 거, 50가마 내 거.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병작 반수제라고 하는 거죠. 병작 반수. 병작 반수제. 요 지대는요. 지대를 내가 15세기에 쓰지 말고요. 이걸 16세기. 왜냐면 이게 16세기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지대를 이제 16세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 지대를 여기다 볼게요. 지대는 2분의 1세. 2분의 1세고 바로 이거를 타조법. 그다음이 병작 반수. 병작 반수. 예, 같이 그 작물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반수, 반을 나눈다라는 의미, 이런 지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세기는 주로 이렇게 조세제, 과전법, 공법 체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 시스템들 보면 여기 지금 이 관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빡빡해지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지주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토지를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해가지고 양반지주 그리고 민소작농 이런 시스템들이 16세기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지대를 내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16세기에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토지제, 조세제, 지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는 세금은요, 지금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대는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공납이 있고, 그 다음에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공납은 여러분들 뭘 내는 거냐면 특산물을 내는 것이다. 이건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네,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요거 내는데 기준은 뭐냐면요. 호 단위로 내요. 요 기준은 호 단위로 낸다. 즉 집집마다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할당받아가지고 내는 것. 그런데 이 공납 특산물 내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주도의 특산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주 특산물 하면은 귤, 옥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비가 바람이 많잖아요, 거기요. 그래가지고 막 귤이 다 떨어졌어. 그럼 내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할당량 꼭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당시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방납업자. 자, 방납업자라고 하는데요. 자, 방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납하는 것을 방해, 막는다는 거예요. 납부하는 걸 막도록 한다는 게 자기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납업자한테 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방납업자가 알아서 특산물을 구해가지고 국가에 내는 형태. 이게 이제 방납업자가 하는 일이에요. 되게 편한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납업자에게 내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야. 방납업자로부터 사는 그 공납 특산물은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안 사면 되죠? 네, 그렇죠. 안 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가 지방관하고 연결이 돼요. 그 특산물을 받아들이는 그 사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납업자가 지방관 돈 좀 찔러주겠죠. 찔러주면 이제 지방관이 예를 들면 농민이 귤을 갖고 왔어. 귤을 딱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 올해 특산물 내는 겁니다. 공납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 야 이거를 어떻게 중앙에 갖다 대냐. 이거 어떻게 임금이 드시냐. 이거 상태가 안 좋잖아. 이거 안 돼.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의 귤만 받는 거야? 방납업자의 귤만 받는 거예요.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이게 비리지 뭐 이게. 그죠? 예. 여러분들 그 방납업자가 이렇게 사또한테 딱 찔러주는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 이게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라면 인정이라 그래요. 예, 인정.
딱 찔러주면서 아 이거 인정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인정이죠?라고 이렇게 찔러주는 게 그게 인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정이 그렇게 참 안 좋은 의미로 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죠? 방납업자 이 방납의 이 폐단이요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이 방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16세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뭐 조광조라든지 뭐 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방납의 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을 볼게요. 역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요역과 군역이 있다. 요역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군역은 군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과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까지 큰 전쟁이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분 배웠지만 삼포외란도 있고 뭐 을묘외변도 있지만 하여튼 대규모의 전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긴 가는데 군대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땅 파기 뭐 이렇게 성 쌓기 뭐 이런 요역을 하는 거야. 군역이 요역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왜 군대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 중에서 현역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공익으로도 빠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아니 군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근무를 하시지? 라는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병력 배치에 의해 가지고 좀 그 군대의 어떤 그 인원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공익적인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자꾸 넘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더 심해지는 거지, 이 조선 시대는요. 결국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요역이 너무 힘든 거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역의 요역화 현상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면 대립제라고 그래요. 대립제. 대신 세운다. 대립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군수포라는 게 있어요. 놓아주는 거예요.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뭐를?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돈 내면 빼주는 거네요. 요즘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비리잖아. 돈 내고 빼주는 거는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돈 내고 빼주는 거는 허용이 되었어요. 왜냐면 전쟁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위해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돈 내고 이제 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 내고 빼주는데 또 그 지방관이 또 장난을 하는 거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죠? 뒤에 이렇게 꽁치는 거지. 이러면서 또 이 방군수포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공납에서는 방납의 폐단, 그리고 역에서는 대립제와 방군수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결국 16세기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임꺽정. 네, 임꺽정 같은 어떤 그런 도적들이 횡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바로 16세기에 나오게 되는 이유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조세제도, 그다음에 지대 공납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모습과 자꾸 연결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이해가 돼요. 이게 과전법 무슨 소리지? 직전법 무슨 소리지? 공법은 무슨 소리야? 글자로만 보면 여러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자꾸 끌어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세금 체계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글 분명히 글은 한글인데 아무리 읽어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물며 과거의 이런 제도를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끌어들이면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경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 사회입니다. 자, 조선전기 사회, 일단 조선 신분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조선은요, 양반, 그 다음이 중인, 그 다음이 상민, 그 다음이 천민. 이렇게 신분이 나눠집니다. 뭐 양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왜 양반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고. 양쪽의 반, 즉 문반과 무반, 양쪽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 집단, 친족 집단까지 다 묶어가지고 양반이라고 쓰지만 어쨌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문반과 무반 합쳐서 양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인, 고려시대 때는 중유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인은 누가 있냐면 하급관리. 중인은 하급관리. 하급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얼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데 이 서얼들이 있습니다. 이 서얼은 누구냐면 첩의 자식들이에요. 첩의 자식들. 서자, 얼자.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거든요. 서자는 양인 부인. 양인 부인의 아들. 얼자는 첩의 아들. 합쳐가지고 서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서얼은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다. 왜냐하면 문과시험에서 응시 자체가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설명됐어요. 분명히 양반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겠죠. 결국 조선 후기에 와서 이 서얼들이 또 맹활약을 하면서 또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그 길을 탁 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조선 후기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상민을 볼게요. 양반들이 이 상민들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부를 때 상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놈. 예, 거기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시읒자를 하나 더 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어쨌건 상민, 상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상민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농민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계층이 있어요. 그 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신량역천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신량역천.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양반, 중인, 상민 있죠? 양반, 중인, 상민 이들을 우리는 양인이라 그래요. 양인. 이들을 우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네, 양반, 중인, 상민을 다 합쳐가지고 양인이라 그래요. 이 양인들은 여러분들 과거의 응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분적으로 양인이라는 얘기예요. 양인인데 하는 일, 역은요 완전 천해.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봉수꾼들. 봉수에 봉수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추운 데서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이 수군. 빰빰빰 이런 사람들. 수군. 이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이건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그 명량 같은 거 영화 보실 때 이순신 장군이 독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그 배, 여러분들 그 하객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특히 한산대첩에서 참 잘 썼던 그 하객진. 그 하객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배가요 정말 방향을 마음껏 틀어줘야 돼요. 예, 마음껏. 왔다가 다시 180도 돌기도 하고요. 다시 옆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 하객진 폈다가 줄였다가 이 작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전만 보죠. 그 배, 그 무거운 배를 마음껏 움직이려면 거기서 노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훈련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는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군, 노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신량역천. 신분은 양이지만 거의 하는 일은 천민.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상민에 들어갑니다. 이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 일단 노비가 제일 많은 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노비가 많은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 바로 천민에 소작고, 대의작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백정이 있다는 사실. 자, 이걸 제가 왜 쓴 걸까요? 고려시대 백정과 비교하시라고.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양민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네, 조선시대는 백정입니다. 하는 일도 달라요. 이거 꼭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지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법률을 보죠. 법률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습법이 주로 많이 쓰여졌다. 대명률 있다 그랬죠. 당률, 당나라률 있지만 주로 관습법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는 대명률이 있어요. 이게 명나라법이죠. 대명률. 이 대명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형법이 쓰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는 이제
그 세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었던 뭐가 있나요? 경국대전 있죠?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은 주로 민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습법보다 더 우위예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고려시대보다 좀 더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보다 좀 더 시스템이 좀 잡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이 법률, 특히 지방에서 이 법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관찰사와 수령이 있습니다. 자, 이 관찰사와 수령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관찰사와 수령은 바로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사법권과 행정권과 그리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 관찰사와 수령은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 거의 정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또를 찾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아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소를 찾아가야지 왜 사또를 찾아가? 사또는 지금으로 온다면 그 지역의 군수나 또는 뭐 관찰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도지사 뭐 이런 역할들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찾아서 억울한 일을 하소를 하냐고요. 왜냐?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사법, 행정, 군사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관찰사와 수령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뭔 일이 있으면 지방은요 다 이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사와 수령에서 이런 사법행정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계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제2차 갑오개혁 때 이 2차 갑오개혁 때 바로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재판소. 2차 갑오개혁 때 이 재판소가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저 사법권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 여러분들 이거 뭐 1894년, 95년 갑오을미개혁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로 가야 저 사법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지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이 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농민이 왜냐면 여기는 농업사회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국가의 본이에요. 네,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농민이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농민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정화시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켰고,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농민들을 통제했는지 그런 방식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민들이 왜 국가의 본이냐? 당연하죠. 왜요? 국가에다 뭘 내요, 이 사람들은요? 국가에다가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농민은 또 일반 사족들한테 일반 사족들한테 뭘 내요? 지대를 내죠, 지대. 토지 없는 사람들, 소작농 같은 경우는 지대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와 이 양반들의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가장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는 것이고 양반 지배층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농민이 중요한 건데, 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안정시키고 또 통제했는지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가는 이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휼제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구휼제도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이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의창과 그다음에 물가조절기관이었던 상평창. 이 상평창도 여러분들 구휼제도를 합니다. 이런 곳이 뭐 춘대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의료, 병원. 고르시랑 똑같아요.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약국, 해민국, 해민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서울, 한양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지방도 있어요. 지방. 지방은 재생원. 이건 지방. 민들을 위한 그런 기구들이다. 그 다음에 유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16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16세기는 막 저렇게 뭐 방남의 폐단이라든지 뭐 대립제, 뭐 방문수포제, 임꺽정이 나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유망. 그런 사람들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동서활인서, 활인서. 동쪽 서쪽으로 여기저기 활동하며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서활인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랑민들, 유랑민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안정화되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민이 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느낌이에요. 민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백성을 어떻게 보면은 부모처럼 살피는 것.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본주의죠.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국가의 주권자는 민이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요. 이 당시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민본주의 개념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백성이냐 시민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이 당시에는 국가의 백성들이에요. 국가의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체적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보살핌을 받는. 그래서 이 농민이 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의 어떤 방식이 있겠고요. 국가도 이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 사족들도 이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겠죠.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도망가는 거 막아야 돼요. 도망가는 거. 동서활인서도 역시 그런 데서 연결되는 건데요. 도망가는 거 막아야 돼요. 딱 항상 늘 이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딱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왜 태종 때 실시되는 거 있다 그랬죠? 호패법. 호패법. 이거 태종 때 실시됐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제도. 딱 채워두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가작통이라는 게 있어요. 오가작통. 이게 뭐냐면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이 많이 도망갔어. 그럼 남은 4집이 연대 책임. 뭐 이런 방식. 아이고 내가 도망가면 민폐야 민폐. 막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통째로 도망가면 돼요. 어떤 마을에서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민들이 정말 통째로 마을을 떴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가작통이 있다 보니까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도 있더라.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족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사족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들의 약속.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바로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자주 힘을 키웠는데 3대 요소가 있었죠. 여론 형성했던 유양소, 그 다음에 인재 양성했던 사원, 그리고 농민 통제를 했던 향약. 향약 같은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농민들을 통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방식들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 그 향촌사회 있잖아요. 그 향촌사회를 한번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그 향촌사회인데요. 이 향촌사회는요. 군현 단위가 돼요. 군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 중앙에서 조선의 그 지방 행정 조직은 어떻게 돼 있죠? 일원화돼 있잖아요. 8도 체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관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지금 중앙에서 관찰사를 파견하겠죠. 관찰사를 또 파견하면 이 관찰사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수령이 있는 거죠. 수령이. 이 관찰사는 지금 이 수령을 감독하겠죠.
이런 어떤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중앙에서 이렇게 관찰서도 파견하고 수령도 파견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자,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자, 이렇게 봅시다.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누가 있냐면 향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향촌이라고 하는 한 그 마을 단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이렇게 요 네모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자, 향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사족, 양반들, 사족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민이 있겠죠. 요 사이에 민이 있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앞에서 봤던 그 농민이잖아요. 요 농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족은 또 향리를 또 감시 감독을 하겠죠. 그죠? 요런 시스템. 네, 요런 시스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사족 있잖아요. 이 사족들이 그 향촌에서 자신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자, 이 사족은요. 이 마을에서 자신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먼저 유향소. 그렇죠. 유향소가 있고요. 유향소는 어떤 곳이다? 예. 말 그대로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바로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 요거는 바로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서원이 있죠. 서원. 자, 이 서원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이게 바로 그 사족들의 어떤 그 힘의 원천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유향소, 향약, 서원. 네,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사역들은 그 힘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찰사가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명이라고 그래요. 감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령은요. 상피제의 원칙이 주어집니다. 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수령은요. 이 향촌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이곳에 못 와요. 서로 피한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원칙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이 그 견제와 균형이 아주 조선시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구나. 조선사회가 여러분들 500년 동안 유지됐다는 얘기는요. 그만큼의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사회가 여러분들 부정하고 부패한 어떤 그런 집단들로만 이루어지면요. 절대 500년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만큼 같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건강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 수령과 사족의 관계는 굉장히 긴장 관계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유향소 있잖아요. 이 유향소도 중앙에서는요. 중앙에서 경제소라고 있어요. 경제소. 이 경제소. 이건 뭐냐면 서울경제, 서울에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이 경제소에서 또 유향소를 또 감시해요. 그러니까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당파 싸움 때문에 뭐 조선이 엉망이다. 물론 문제가 있죠. 당파 싸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조선 사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민이 있잖아요. 민. 이 민의 어떤 그 향촌에서 조직을 좀 한번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 민이 살고 있는 더 작은 조직이 있어요. 향이라고 한 그 안에 바로 면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면리제. 자, 뭐냐면 여러분들 왜 부목군현 배웠잖아요. 5도, 그러니까 8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목군현 그 아래에
또 부목군연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단위가 면과 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있으면 그 다음이 리. 이 면 안에 또 리가 있겠죠. 몇 개의 리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리 안에 여기 리인데 리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는 요거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5개의 집을 묶는 거야. 요게 바로 오가 작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아까 여러분들? 그 국가가 바로 이 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 리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면리제라고 하는 것, 이 면리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가가 이 지방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고려시대에 비해서, 여러분 고려시대는요 중앙에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잖아. 거기는 속군, 속현, 뭐 향부곡소 해가지고 그 지역의 향리가 실세가 돼가지고 다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말이 먹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정말 팔도뿐만 아니라요. 팔도를 다시 부목군연, 그 부목군을 면리로 나가가지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중앙 집권 이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 백성들은 그렇게 늘 이렇게 감시만 받고 통제만 하나?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또 있죠. 그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그 민의 어떤 그 조직으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향도. 이거 고려시대 배웠어요, 여러분들. 향도 여전히 있네요. 그죠? 그 다음이 두례. 농촌 공동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요거는 민의 자치 조직이에요. 민 자치 조직으로서 이런 향도와 두례 같은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조선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보이세요? 조선사회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구역되었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그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직전법이 세조 때 나왔다는 요 직전법 있잖아요. 요 직전법이 굉장히 또 잘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 공법, 조세제도는 공법이 세종 때. 하여튼 세종이 했다는 건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세종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6세기는요. 요거는 박람회 폐단하고 대리 방문수포제. 이거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대동법과 균형법과 같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요. 사회로 본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사회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 뭐 유양소, 경제소, 뭐 요 정도만. 왜냐면 이게 조선 후기랑 맞물려서 들어갈 때 더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사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니까.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조선의 문화, 즐거운 문화 시간입니다.